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팬텀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평양에 대한 응징 보급이 가능했던 거예요. 역사와 전쟁 그리고 K방산에 관한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고 또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역전의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 스토리텔러로 초대받은 군사 전문기자 태상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역전의 이슈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군 기자면서 군사 전문 기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화나 드라마에 군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00만이 됐던 영화죠. 서울의 봄에 군사 자문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나올 영화들 몇 영화에 이제 군사 자문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 주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기사 혹은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바로 그 주제인데, F4 팬텀이라는 기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고 전 세계에서도 또 어떤 의미였는지,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북미, 남미에서까지도 국가들을 지키는 그런 무기 체계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공군 출신이라서 F4 팬텀을 좀 옆에서 자주 지켜봤거든요. 근데 지난 6월에 아쉽게도 퇴역을 했잖아요. 예. 퇴역식 풍경을 리뷰해 주신다면? 예. 팬텀은 55년간 대한민국의 영공을 철통같이 지키던 바로 그런 노병입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샀던 초음속 전투기 중에 최초의 전투기였을 거예요. 근데 지난 6월 7일 수원의 제10 전투비행단에서 퇴역식이 진행이 됐죠. 팬텀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조국 영공수호의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이다. 이번 팬텀 퇴역식은 지난 55년간 팬텀에 탑승해서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다 순직하신 34분의 이 조종사 분들과 추락한 19기를 기리는 의미의 테이블이 내빈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을 했던 이영수 참모총장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을 하면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참모총장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퇴역식만 딱 하고 끝냈냐?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특별히 이 F4 팬텀이 퇴역을 할 때 전 국토를 순회하는 순회 비행을 실시를 했고요. 순례 비행에 나선 4대의 기체는 동체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에서 2004라는 문구와 팬텀의 상징인 스푸크, 도깨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깨비가 특이한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바로 두정갑입니다. 즉 우리의 이 갑옷이죠. 우리의 전통 갑옷을 도깨비가 입고 있는 그런 마킹이 그려져 있었던 거죠. 기체 도장 역시 특이했습니다. 4대의 기체에 각각 다른 연도별 도장을 칠해서 국민들에게 팬텀의 역사를 한 번에 보여준, 어떻게 보면 좀 뜻깊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대의 기체는 수원 기지에서 출발을 해서 전국 상공을 비행을 했는데요. 노병이 이제 마지막으로 비행을 해서 사천 상공에 딱 갔을 때, 또 사천이 어디입니까? 우리 항공산업의 메카, 그리고 KF-21이 탄생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신병, 앞으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줄 신병이 같이 비행을 했다.
기차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국민들을 지켰던 중요한 기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었고요. 또 하늘의 사나이들만의 감정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F4 팬텀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전투기였나요? 예,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요. 1969년에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팬텀이 공군에 도입이 되면서 사실상 그 전까지는 북한 공군이 대한민국 공군보다 좀 더 우세했다면 그 우세점이 상쇄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애착이 가는 전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는 물론이고요. 남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독일, 영국, 그리스, 이란,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터키 등에서 운영을 했고요. 약 5,100여 대가 넘게 생산이 된 당시 기준으로 서방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전투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희한한 별명들을 다 지었는데요. 첫 번째, 하늘의 도깨비. 하늘의 도깨비는 너무 유명한 거죠. F4 팬텀 자체가 사실 트윈 엔진이기 때문에 트윈 엔진에서 분사가 되는 그 화염이 어떻게 보면 도깨비가 내뿜는 불과 같다. 뭐 이런 의역적인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 별명 중에 하나는 미국이 킬러 혹은 미국 킬러라고 하는데 베트남전 당시에 미국 공군과 해군의 주력기 중에 하나가 팬텀이었고 그리고 그 베트남군의 주력기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 해군이 약 40여 기의 미국기를 격추를 시켰고 미 공군은 107기 정도의 미국기를 격추를 시켰습니다. 미 해군에 소속돼 있던 F4가 7대가 손실이 되고 미 공군에 소속으로 있던 F4가 33대가 손실이 돼서 총 40대의 F4가 베트남 전 기간 동안에 손실이 된 반면에 미국인은 140여 대가 손실이 됐죠. 그래서 손실비로 따지면 1대 3.67로 F4가 우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별명은 좀 재미난 별명입니다. 코뿔소 스누피. 예, 그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입 있는 부분, 이 기수 부분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팬텀기도 보면은 기수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공군에서 봐도 이 새로 나온 F4 톰캣의 앞 모습, 기수 모습은 좀 너무 희한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또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 팬텀 2대가 베트남을 폭격을 하고 복귀 중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대가 대공포를 맞아서 기체 상태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진에 추락할 위험에 놓이게 됐는데 편조장이었던 로버트 파도 대위가 추락 직전에 그 앞에 있던 팬텀 기체한테 테일로크를 내리게 해서 기수로 그 테일로크를 밀어가지고 쭉 밀어서 라오스 상공까지 간 뒤에 라오스 상공에서 탈출을 시켜서 아군에게 구조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아주 유명한 파도 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으면서 재미난 이야기죠, 그냥. 근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은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기자님, 그 팬텀이라고도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F4 팬텀 2잖아요. 예. 왜 팬텀 1이 아니고 팬텀 2라고 부르는 건가요? 예,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 각자 의견이 많이 분분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제일 합리적인 의견이 뭐냐면은 팬텀 2가 된 이유는 미 해군 전투기 중에 이미 같은 제조사에서 제작한 FH-1 팬텀기가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F4 팬텀 2라고 명명이 돼서 한동안 그렇게 불리다가 뭐 팬텀 1이 워낙에 운영된 시기가 짧고 그리고 팬텀 2가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뒤에 2는 띄워버리고 그냥 F4 팬텀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최근 그리고 뭐 아마 앞으로도 계속 F4 팬텀이라고 많이 불릴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맥도날드 더글라스사가 자비로 개발을 했던 전투기예요. 함재기로 처음에는 이 제안을 해봤는데 함재기로 사용하기에는 기체가 너무 거대해서 1차에서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 해군 함대 운영 계획이 바뀌면서 항공모함 자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함대 방공을 할 수 있는 기체가 필요해졌겠죠. 그래서 항속거리가 길고 무장이 많은 전투기가 시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FH-1, 그러니까 즉 팬텀의 조상 같은 그 기체가 레이더를 탑재하고 이 복자형, 그러니까 한 명이 앉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앉는 걸로 바꾼 뒤에 성능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쉽게 이 날개의 형상도 살짝 고친 뒤에 팬텀은 드디어 날개를 제대로 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군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 최고의 공군은 미 공군이다. 세계의 두 번째 공군력을 가진 것은 미 해군이다. 세계 세 번째 공군력을 가진 것은 미 해병대다. 물론 진실은 아닙니다. 각 군 자체가 워낙에 거대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확한 기체의 사양이 있어요. 즉 같은 전투기라고 해도 약간씩 변화된 그들만의 사양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팬텀도 마찬가지입니다. 팬텀도 공군에서 사용됐고 해군에서 사용됐고 해병대에서 사용이 되면서 약간씩 개량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명칭이 F4까지는 같은데 미 해군은 F4A였고요. 미 해군 해병대는 F4B였고 미 공군은 F4C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달아붙는 이 명칭은 또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F4 팬텀2가 언제 도입이 되었는지. 예, 대한민국에는 1969년에 최초로 도입이 됐어요. 사실은 미국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전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신의 기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바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당시 상황이 역시 중요한데요. 1969년이면 사실은 남베트남이 패망도 하기 전이고 한참 베트남전이 진행이 될 때죠. 사실은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가지 않으면 주한미군으로 있었던 미군이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던 전력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두 국가가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그리고 당시에 북한이 미그 19기를 운영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구식이었던 F-51 머스탱, 그리고 F-86 세이버, F-5A 경전투기를 운영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공군력에서는 많이 열세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안보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121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울진 삼척지구에 북한군 특수작전부대가 대규모 침투했어요. 특수작전부대라고 할 수도 있고 무장공비, 그때 당시에 이 공식적인 단어는 무장공비였죠. 그래서 침투해서 남한을 계속 대한민국을 교란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시대 상황과 당시에 해외에서 벌어졌던 외교 상황 등을 고려해서 미국에서 그러면 이 정도면은 F4 팬텀을 대한민국에게 보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1969년 8월에 F4 1개 대대가 대한민국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이란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팬텀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아시아에서 보면은 거의 제일 먼저 도입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미국이 F4 팬텀2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해준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겠네요.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초음속급 전투기가 제공이 되게 된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최신형 전투기는 그 국가의 최고의 전략 무기입니다. 그래서 최신형 전투기를 안아줄 수 있다. 그러면 혈맹이라는 뜻이에요. 동맹을 넘어서 혈맹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팬텀을 받기 전에는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약간 혈맹은 아니었어 라는 느낌이었다면 팬텀을 받게 된 다음부터는 그래 이제 니네는 우리 혈맹이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F4D 도입으로 우리나라 공군의 무기 현대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북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열세였던 공군력의 이 비대칭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F4 팬텀은 기존에 나왔던 전투기에 비해서 향상된 레이더와 미사일 무장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가시거리 밖에서 원거리 전투가 가능한 차원이 다른 전투기였습니다. 공대 지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무려 1600파운드의 폭장량은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양의 폭장량이고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지금 우리의 TA-50이나 F-16보다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팬텀기의 강력한 점은 적이 보기 전에 먼저 적을 제압할 수 있었고, 필요시 전폭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상의 주요 표적을 폭격을 하고 지상의 아군을 도울 수 있는 만능 일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만, F4가 있고 F5가 있으면 아무래도 F5가 더 신형기체 아니야? 그게 왜 자꾸 이야기가 앞서 나오지 그러는데, 사실 F5가 대한민국에 먼저 도입이 됐어요. 팬텀보다 먼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체 급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F5가 팬텀보다 여러모로 조금 기능 자체 그리고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기체예요. 그냥 로우급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F5A로는 운영하지 못했던 레이더를 결합한 미사일 격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거죠. F5로도 미사일을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 전투기의 후위를 잡아야 되고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포착을 한 뒤에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됩니다. 즉 상대 전투기를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미사일을 발쏠 수 없는 겁니다. 얽히고 설켜서 상대 전투기의 후위를 겨우겨우 잡으면 그때 미사일을 쏠 기회가 그제서야 주어지는데, 상대 전투기가 해피를 한다든지 방어 기제를 쓰면은 우리가 격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F4 팬텀 같은 경우엔 F5보다 훨씬 멀리서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그 거리에서 전투기를 포착할 수 있고 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뒤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이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조건이면 앞에 그 기수 대 기수로 진행되는 방향에서도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0% 절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교전 자체가 가능해짐으로써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이 공중작전의 개념 자체가 F4 팬텀이 도입된 뒤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전에는 우리가 평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매우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F4 팬텀이 도입이 된 뒤에 파바이 AGM-142 미사일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뒤로는 평양에 대한 응징 보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북에서 좀 큰 도발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야, 안 되겠다,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대한민국 공군에 갖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F4 팬텀이 도입이 되고 파바이가 도입이 된 것 자체를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F4 팬텀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면, 소옥산도에 침투한 북한의 75톤급 무장 간첩선을 격침시킨 사례가 있었고요. 소련의 핵잠수함 식별과 차단 임무를 수행을 하고 당시 중공과 소련기들의 영공 침공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F4 팬텀2도 훌륭한 전투기이지만 우리나라 조종사들의 팬텀 조종술도 무척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훌륭한 무기 체계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분들 그리고 그 공군 기체를 정비하는 정비사분들의 자질은 전 세계 탑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국내에서는 아마도 해외 에어쇼와 해외 그 부대들을 제일 많이 방문한 기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경이로운 정도입니다. 레드 플래그라고 하죠. 그 모의 훈련에서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이 팬텀으로 미 공군 F-15기를 격추했습니다. F-4와 F-15는 사실 세대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투기에서 한 세대 차이는 천양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1980년 후반에 한미 팀 스피릿 모의 공중전에서도 미 공군의 F-15기를 격추를 한 적이 있고요. F-4D만 운영한 151 전투 비행 대대가 24년 7개월 동안 무려 8만 8천 시간을 무사고로 이 부대가 운영이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기체 자체가 오래된 기체잖아요. 그런 기체를 이렇게 장시간 운영을 하고도 무사고를 기록했다는 거는 정비사분들이 정말 혼신의 힘으로 정비를 했고 조종사분들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팬텀2가 55년 만에 완전히 퇴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퇴역이 늦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평양에 대규모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거리에 정확하게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체가 국내에 그전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북한과 대한민국은 수적 경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한 대의 전투기도 아쉬운, 쓸만하고 무기 체계를 투사할 수 있으니 그래도 계속 운영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그것을 밑바탕할 수 있는 것은 팬텀 자체가 워낙에 잘 만들어진 기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계속 영공 방어를 해주다가 이제 이번 연도에 퇴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럼 F4 팬텀2의 빈자리는 누가 지키게 되나요? 예, 제가 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퇴역 순회 비행을 할 때 사천에서 F4 팬텀을 마중 나간 기체가 바로 KF-21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기체가 이번 연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갔고요. 전력화 과정을 거치게 돼서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면은 F4 팬텀의 자리를 KF-21이 받아서 그 뒤를 잇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면 그 중간에 약간 좀 이 텀이 비잖아요. KF-21은 아직 계속 양산 중이고, 그런데 빈자리를 놔둘 수 없죠. 그래서 F-35A 20대가 팬텀의 임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청주 기지에는 F-35A 40대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끝나고 그리고 전력화돼서 배치가 되면은 팬텀의 빈자리는 그들이 굳건히 지키게 되겠죠. 오늘 55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고 명예롭게 퇴역한 F4 팬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팬텀의 임무는 종료가 됐지만 저걸 압도한 팬텀의 위용과 지축을 울리던 팬텀의 엔진음, 팬텀맨들 가슴 속에는 아마 영원히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노병 팬텀은 갔지만 팬텀의 빈자리 이제 후배 전투기들이 잘 지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